죽여. 내 목에 칼들임 힘도 없어. 20년이나 기다렸다며! 지하실의 퀴퀴한 숯 냄새 사이로 결박된 여인이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끼를 꼬아쥔 남자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죠. 죽이면 너무 쉽지. 네가 무슨 우리 아버지 인생 똑똑히 지옥에서 지켜보게 해줄게. 남자는 도끼를 내던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재벌가 여 회장이 산골 노총각의 지하 감옥에 갇힌 순간 피로 물든 과거와 증오로 점철된 두 남녀의 위험한 동행,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수 대신 선택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린 여자의 마지막 결단.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민간인 통제구역 경계선 너머에 세상과 단절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도 전화도 이웃도 없는 그곳에서 김철수는 20년째 혼자 숯을 구우며 살아왔죠. 나이 43, 장가 한 번 못 간 산골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코 평범한 산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려온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사나웠습니다. 천둥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빗줄기는 굵은 밧줄처럼 지붕을 두들겼죠. 철수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피다가 문득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신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철수는 도끼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폭풍우가 얼굴을 핥히듯 몰아쳤어요. 손에 든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철수는 마당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자였죠. 고급스러운 옷은 온통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속에 흩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면서 여자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위태롭게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었죠.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굳어 있었어요.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죠. 죽게 내버려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철수는 결국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자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오두막 안으로 옮겼어요. 방바닥에 눕히고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숨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등잔이 흔들렸죠. 철수는 손등으로 여자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걷어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얼굴과 마주했어요. 한지연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았던 얼굴, TV에서 보았던 얼굴, 20년 동안 밤마다 꿈속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이었죠. 태강그룹의 여제, 철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철수의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린 자였습니다. 철수는 도끼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공장이 불타던 날 밤 아버지가 쥐어짜듯 내뱉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철수야,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꼭. 철수의 이빨이 맞물렸습니다. 도끼를 치켜들었다가 내렸어요. 죽이면 너무 쉬웠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건 너무 편하게 보내는 거였죠. 철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20년을 버텨온 건 단칼에 끝내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면서 천천히 무너져야 했죠. 철수는 지연의 옷자락을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꺼내보니 태강그룹 신분증이었습니다.
한지연, 태강그룹 회장. 철수는 신분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이번엔 겉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서 빳빳한 종이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무기명 채권이었죠. 한 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십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채권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고 방구석에 던졌어요.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대로 두면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른 수건을 가져다 지연의 얼굴을 닦았어요.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옆구리와 어깨 쪽이 심하게 긁혀 있었죠. 산길을 내달리다 넘어진 게 분명했어요. 철수는 벽장에서 낡은 천을 꺼내 지연의 상처를 눌러 지혈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살려서 지옥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치료를 마친 철수는 지연을 번쩍 들어 지하수 저장고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숯 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에 지연을 눕히고 벽에 박힌 쇠고리에 철제 족쇄를 채웠어요. 손목이 아니라 발목이었습니다. 달아날 수 없게, 그러나 죽지 않을 만큼만. 철수는 작은 물통 하나를 옆에 놓고 지하실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죠. 철수는 다시 위로 올라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도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꽃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그 얼굴을 눈앞에 두고 보니 분노보다 먼저 이상한 것이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톱밥 냄새가 섞인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아버지의 냄새.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지연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철수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보았죠. 지연은 벌떡 일어나려다 족쇄에 걸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이 가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와 지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10대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죠. 사진 아래쪽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이 사람 알아. 철수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철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철수의 눈이 사진 속 소년의 눈과 겹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죠. 김철수. 지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한 점도 없었습니다. 20년 전엔 네가 위에 있었지. 이제 공수교대야.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은 쇠사슬을 한번 당겨보더니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생각났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죠. 철수 씨, 잠깐만.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 여기 있다간 우리 둘 다 죽어. 철수가 계단에 한 발을 올리며 멈췄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야. 박상무가 보낸 놈들이라고.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도 죽는다고. 지연이 쇠사슬을 쥐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을 내려다보는 눈에 처음으로 날이 섰죠. 박상무. 철수가 그 이름을 씹듯 발음했습니다. 지연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측근이야. 나를 죽이고 회사를 가로채려는 놈이지. 어젯밤에도 그놈이 보낸 용병들한테 쫓기다 여기까지 온 거야.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어요. 잘 됐네. 나는 사냥감이 2개가 됐고 너는 구경이나 실컷 해.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죠. 지연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 시각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열탐지 드론이 조용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보내오는 화면 속에 오두막의 열기가 선명하게 잡혔죠. 박상무의 수하인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드론 화면을 들여다보며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곁에 박현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30 초반의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둘 다 없애. 박현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흩어졌죠. 철수는 오두막 안에서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달랐어요. 철수는 그 차이를 20년간 산속에서 익혀왔습니다. 지금 이 산에는 짐승이 아닌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철수는 곳간으로 가서 숫자루를 날랐습니다. 마당 곳곳에 숯가루를 뿌리고 가는 철사를 허리 높이에 걸었어요. 오두막 처마 끝에는 마른 솔가지를 묶어 매달았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눈은 계속 수풀을 훑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당 입구 쪽에서 철사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아궁이에서 불씨가 담긴 부직갱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숯가루가 발목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멈추자 뒤따르던 사람들도 멈췄죠. 철수는 그 틈에 처마의 솔가지에 불씨를 붙였어요. 마른 솔가지는 순식간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철사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번졌죠. 숯가루가 불을 만나자 짧고 강한 폭발이 일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멀쩡하게 서 있는 한 명을 낚아채 팔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죠. 철수는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 오두막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배우가 누구야?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팔을 조금 더 꺾었습니다.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죠. 박상무 상무님이요. 박현우 전무님 지시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연은 숙청 대상입니다. 이미 내부에서 결정된 거라고. 철수는 남자를 놓아주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팔을 부여잡았죠. 철수는 타고 남은 연기 사이에 서서 오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실 안에 갇힌 지연을 향해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원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여자가 쫓기는 이유와 자신이 증오해온 이유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연기처럼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죠. 철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철수는 지연을 짐짝처럼 등에 업었습니다. 지연의 발목에서 족쇄를 풀자마자 지연은 스스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철수는 말없이 등을 들이밀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철수의 등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등에 업힌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철수는 아무도 모르는 산길을 탔습니다.
군 부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었어요. 20년간 혼자 이 산을 오르내리며 발로 낸 길이었죠. 발밑에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소리조차 죽었습니다. 빗속에서 타오른 마당의 잔불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어졌어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철수는 산 중턱의 낡은 화전민 가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버리고 간 집이었어요.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고 마루 끝이 썩어 있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죠. 철수는 지연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으로 마루를 짚으며 겨우 몸을 세웠어요. 옷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고급 구두 안에서 발바닥이 불에 타는 듯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수는 배낭에서 독한 소독용 술을 꺼냈어요. 지연 옆에 쪼그려 앉아 지연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깨 쪽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죠. 철수는 천에 술을 흠뻑 적셔 상처에 눌렀습니다. 지연이 이 사이로 숨을 빨아들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옆눈으로 보면서도 손을 늦추지 않았죠.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들을 사람 없으니까. 철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눈을 뜨며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죠.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긴.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상처를 천으로 묶어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죠. 살려두는 거 오해하지 마. 용서한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볼 거니까 살려두는 거야. 지연은 철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알아. 알면 됐어. 철수가 몸을 돌리려는데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들을 생각 없어. 들어야 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철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나도 몰랐어. 철수의 등이 굳었죠. 박상무가 꾸민 일이야.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진행한 거야. 나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철수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지연이 낮게 말했어요. 철수가 획 돌아섰습니다. 눈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한 게 공범이야.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돼? 내 아버지가 그날 밤 뭘 들고 집에 왔는지 알아.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빨간 수건이었어.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수건으로 감고 왔어. 공장 정문에서 용역들한테 맞은 거야. 그날 밤 이후로 아버지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겁게 눌렸죠. 3년 버티다 돌아가셨어. 병원비 한 푼 없이. 내 여동생은 그걸 보면서 자랐고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은 나한테 통하지 않아. 철수는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다 멈칫했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도록 두었죠.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박상무 앞에서도 이사회 앞에서도 눈물은 약함의 증거였고 약함은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낡은 마루 위에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남자의 등 뒤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버텨온 무언가가. 한편 그 시각 서울 태강그룹 본사 41층 회장실에서는 박상무가 양복 소매를 내리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상무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지연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었죠. 마무리됐습니까? 박상무가 옆에 선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들 전부 동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회장 추대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상무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한지연이 살아서 돌아오면 다 끝나. 죽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해. 블랙팀이 추적 중입니다. 오두막은 이미 불이 났고 두 사람 모두 생존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면 안 돼. 박상무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부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박상무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최 형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 저격수 출신, 현재 사설 경우업체 대표. 박상무는 전화기를 들었죠. 요양원에 있는 김철수 여동생 위치도 파악해도.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야.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서 날이 밝을 무렵 철수는 화전민 가옥 마루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눈밑이 거뭇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배낭에서 건빵 몇 조각을 꺼내 지연 쪽에 던졌어요. 먹어. 지연은 건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집어들었죠. 입에 넣는 순간 퍼석한 맛이 혀에 퍼졌어요. 지연은 태어나서 건빵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빵이 평생 먹어온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간절하게 씹혔어요. 철수는 지연의 그 모습을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았습니다. 고급 시계가 번쩍이는 손목으로 퍼석한 건빵을 씹고 있는 여자. 철수는 손을 뻗어 지연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지연이 움찔했습니다. 철수는 지연의 손목에서 시계를 빼들었죠. 묵직했습니다. 앞면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어요. 철수는 그 시계를 바닥에 놓고 돌로 짓눌렀습니다. 와직! 유리가 부서지며 시계가 납작해졌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네가 가진 것들이 다 이래. 번지르르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어. 철수가 으깨진 시계를 마루 끝으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부서진 시계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맞아. 철수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시계 아버지가 준 거야. 내가 처음으로 단독 계약 따왔을 때. 그때는 좋은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나를 묶어두는 방식이었겠지. 지연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계가 없어진 자리에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철수는 지연의 말을 받아치려다 멈칫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러나 철수는 그 느낌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지금 흔들리는 건 20년을 버텨온 자신을 배신하는 거였으니까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지연이 일어서려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발바닥이 어느 순간부터 불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구두 안이 피로 젖어 있었죠. 철수는 지연의 발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쪼그려 앉았어요. 구두를 벗겼습니다. 발바닥 피부가 물집이 터지고 살이 드러나 있었죠. 철수는 인상을 썼습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배낭에서 천을 찢어 지연의 발에 칭칭 감았습니다.
이걸 신어. 배낭 옆에 묶어두었던 낡은 고무신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그 고무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었죠. 철수가 앞장서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뒤를 따랐습니다. 고무신이 발에 크게 헐거워 걸을 때마다 달그닥거렸죠. 그래도 지연은 뒤처지지 않으려 걸음을 빠르게 맞추었어요. 숲이 깊어질수록 빛이 줄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죠. 한참을 걷던 지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철수 씨, 왜? 나 그 사람들한테 왜 쫓기는지 알아. 알아서 뭐가 달라져. 당신이 알아야 해. 지연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철수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멈추진 않았죠. 박상무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나를 지워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눈치챈 건 2달 전이야.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당했어. 그래서 도망치다 우리 집 마당에 쓰러진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철수는 앞을 보며 걸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비틀렸습니다. 지연이 단순히 태강의 여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숲을 갈랐어요. 철수의 왼쪽 어깨에서 뜨거운 것이 튀었습니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지연을 옆으로 밀쳤어요. 엎드려. 지연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탄환이 나무줄기를 쪼갰죠. 저격수였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깨를 손으로 눌렀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관통은 아니었지만 깊이 스쳤죠. 일어나. 달려. 철수가 지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최대한 낮추며 숲을 속을 뚫고 달렸어요. 탄환이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흙먼지가 튀었죠. 철수는 앞을 보며 경사를 가늠했습니다. 저 아래 계곡 물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내릴 거야. 눈 감지 마. 뭐라고?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절벽이야. 아래 물이 있어. 같이 뛰어. 지연은 절벽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찔했어요. 물이 보이긴 했지만 한참 아래였죠. 탄환이 바로 옆 바위를 때렸습니다. 지금. 철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굴렀습니다. 공중에 몸이 뜨는 순간 숲이 멀어졌어요. 바람이 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센 물살이 몸을 감았죠. 철수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지연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류 쪽으로 한참을 떠내려간 뒤에야 두 사람은 강가의 바위를 붙잡고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바위 위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어요. 철수는 어깨를 쥐고 하늘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이 몸을 일으키며 철수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옷이 피에 젖어 있었죠.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소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손을 걷어내고 상처를 눌렀죠. 철수가 지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밀어낼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연은 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흔들리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근처 동굴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철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어깨 통증이 점점 깊어졌죠. 지연이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어요. 체온을 나누지 않으면 둘 다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한 가지만 말할게.
비자금 데이터가 있어. 박상무가 수십 년간 숨겨온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박상무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철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 마이크로칩에 담겨 있어. 그런데 암호가 필요해. 암호. 당신 아버지 유품 속에 있어.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아버지가 그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어. 박상무도 나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을 거야. 철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낡은 성경책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죠. 철수는 동굴벽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것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었던 거였죠. 동굴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보지 않는 척하다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지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동굴 안에서 밤을 보낸 두 사람은 새벽빛이 동굴 입구를 희끗하게 물들릴 무렵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수의 어깨는 하룻밤 사이에 부어 있었어요. 지연이 묶어준 천이 핏물로 굳어 딱딱해져 있었죠. 철수는 인상 한 번 쓰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아픈 티를 내는 건 철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철수의 등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쓸어 넘겼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태강그룹 회장이었던 여자가 지금은 낡은 고무신을 끌고 산속 동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굳이 외면하지 않았죠. 직시했습니다. 그 편이 더 편했어요. 철수는 동굴 밖을 살피고 나서 지연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나와. 두 사람은 수풀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철수가 앞장서고 지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철수는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죠. 눈이 한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방향, 새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위치, 바람이 실어오는 냄새까지 20년을 이 산에서 보낸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내려왔을 때 산기슭 끝에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어요. 지연이 걸음을 멈추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내 사람이 있어. 김 실장이라고. 나만 믿는 사람이야. 철수는 공중전화 박스를 보다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박상무가 내 회선 다 물고 있을 거야. 김 실장 개인 번호야. 회사 회선이 아니라고. 그래도 안 돼. 왜? 위성 추적이야. 이 근방에서 전화 한 통 터지면 5분 안에 위치 잡아. 지연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도 그쪽 세계를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 전화 박스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덜 아찔할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화 박스를 등지고 걸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한 번 보고는 앞장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수의 발이 멈췄어요. 멈춘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죠. 오래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몸이 먼저 아는 그 느낌. 뛰어. 철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뛰라고. 철수가 지연의 팔을 잡아채며 수풀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두 사람이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지 채 30초도 안 됐을 때 공중전화 박스 근처 도로에서 검은 차 2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들이 밖을 훑고 있었죠. 최 형사가 보낸 요원들이었어요. 지연은 숨을 참으며 철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처럼 굳어 숲을 사이에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철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연이 잡고 있던 철수의 팔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몸이 먼저 알아. 철수가 짧게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도를 피해 논두렁과 야산을 번갈아 타며 이동했어요. 지연의 발바닥은 아까부터 다시 타오르고 있었지만 지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것만 생각했죠. 오후가 기울 무렵 철수는 외딴 폐차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 만식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어요. 철수는 철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름때가 잔뜩 낀 손이 문을 열었죠. 50살을 갓 넘긴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만식이었어요. 만식은 철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야, 임마, 네가 왜 여기 와? 지금 내 현상금이 전국 포구에 다 붙었어. 만식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만식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보더니 눈을 껌뻑였죠. 이 사람이 그 태강 회장님이야. 만식이 철수에게 눈짓하며 물었어요. 응? 야, 미쳤어. 진짜. 만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만식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만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식이 작업실 안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어요. 한쪽 구석에 낡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만식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내밀었죠. 지연은 물병을 받아 단숨에 절반을 비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느꼈죠. 만식이 철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완전히 판을 다 짰어. 이사회에서 이미 추대 절차 마쳤다고 하더라고. 지연 회장님, 유원장까지 위조해서 발표했어. 철수가 턱을 당기며 눈을 좁혔어요. 최 형사도 움직이고 있어. 걔 보통 아니야, 철수야. 저격 출신이야. 그리고 만식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뭐? 내 여동생 있는 요양원 위치 넘어갔다는 말이 돌아.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고 계산적이던 눈에 뭔가 다른 것이 올라왔죠.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뜨거운 것이었어요. 언제? 오늘 아침부터 수상한 차가 주변을 돈다는 얘기가 있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만식이 팔을 잡았어요. 야, 지금 나가면 잡혀. 포위망 뚫을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지. 철수는 만식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까부터 여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지연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어요. 만식 씨, 여기서 가장 큰 차가 뭐야? 만식이 지연을 보았습니다. 저쪽에 개조된 레카차 한 대 있어요. 출력이 장난 아닌데 왜요? 그걸 써야 할 것 같아. 만식이 철수를 보았어요. 철수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이 위조 신분증 2장과 레카차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쓰다 걸리면 나는 모르는 거야. 만식이 손을 씻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가에 웃음기가 돌았죠. 철수가 열쇠를 집어들며
만식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손길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이 레카차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폐차장 철문 밖에 차들이 들어섰습니다. 최 형사의 요원들이었어요.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만식이 철수에게 눈짓을 했어요. 철수는 레카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폐차장을 울렸죠. 철수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깊이 밟았어요. 레카차가 폐차장 안쪽에서 속도를 붙이며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철문이 쇳소리를 내며 뒤로 날아갔죠. 밖에 서 있던 요원들이 놀라 좌우로 흩어졌어요. 레카차는 도로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급하게 방향을 돌리며 따라붙었죠. 지연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이 흔들렸지만 눈은 침착했어요. 여기서 2km 직진하면 갈림길 나와. 오른쪽은 고속도로, 왼쪽은 산업단지 쪽이야. 어디로 가야 해? 왼쪽. 거기서 다시 샛길로 빠지면 박상무 감시가 느슨한 국도로 연결돼. 철수는 대답 대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레카차가 커브를 돌면서 뒤가 흔들렸어요. 뒤따르던 차 한 대가 커브를 못 버티고 도로 밖으로 미끄러졌죠. 잘 봐. 철수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고 있어. 지연이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쪽에 폐차 직전에 낡은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길을 보는 순간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뒤에서 추격 차량 2대가 바짝 붙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속도를 줄이는 대신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레카차를 도로 옆으로 비스듬히 세웠어요. 추격 차량들이 방향을 틀지 못하고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 더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차들이 뒤엉켰죠. 지연은 그 순간 손잡이를 꽉 쥐며 앞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철수는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톨게이트 검문소가 나타났을 때 검문소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찰인지 박상무 쪽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잠깐, 철수 씨. 지연이 앞을 보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 감아. 안 감아. 그럼 잡아. 지연이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는 순간 레카차의 전면 범퍼가 바리케이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바리케이드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레카차는 흔들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죠. 지연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미쳤어. 살았잖아. 철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났어요. 지연 자신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러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가 직접 나섰어요. 레카차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최 형사는 창문을 열고 총을 겨냥했죠. 탕, 탕. 레카차의 타이어 2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며 속도가 급격히 줄었어요. 철수는 핸들을 붙잡으며 차를 강변 갈대숲 쪽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레카차는 갈대숲 근처에서 멈춰섰죠. 철수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갈대숲 안으로 들어가. 절대 나오지 마. 철수 씨는 나는 저 사람 막을게. 지연은 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같이 가. 못 가. 저 사람 잡아야 뒤가 없어. 철수가 지연의 손을 손등으로 살짝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떼어내는 손이 거칠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손길에 잠깐 굳었다가 갈대숲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수는 레카차 뒤에서 최 형사를 기다렸어요. 최 형사가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철수와 비슷해 보였지만
몸은 군더더기 없이 단단했죠. 거기서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최 형사가 세 걸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몸을 옆으로 낮추며 최 형사의 총 든 손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두 사람은 갈대숲 앞에서 뒤엉켰어요. 최 형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꺾인 팔을 빠르게 빼내며 무릎으로 철수의 옆구리를 올렸어요. 철수가 숨을 삼키며 뒤로 밀렸죠. 최 형사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땅 위에서 뒹굴며 싸웠어요. 한쪽이 위로 올라가면 다른 쪽이 뒤집으며 자리를 바꿨습니다. 갈대가 부러지고 흙먼지가 올라왔죠. 결국 철수가 최 형사의 목을 팔로 감으며 압박했습니다. 최 형사가 팔을 긁으며 버텼어요. 10초, 20초. 최 형사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는 최 형사를 바닥에 눕히고 무전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박현우 들려. 내 여동생 건드리면 내 아비부터 찾아간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기다려. 철수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갈대숲 안에서 지연이 걸어 나왔어요. 온몸에 갈대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최 형사와 철수를 번갈아 보았어요. 다쳤어. 안 다쳤어. 어깨는 괜찮아. 지연은 철수의 옆구리 쪽을 보았습니다. 최 형사의 무릎을 맞은 자리가 옷 위로도 부어 보였어요. 지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형사의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이 차 타고 가야겠어. 철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갈대숲에 숨으라고 했을 때 순순히 들어갔던 여자.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차 문을 열고 있었어요. 철수는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탔어요. 지연은 조수석에 앉으며 지도를 다시 폈습니다. 남해로 가야 해. 거기서 배를 타면 돼. 배. 섬이야. 박상무 손이 닿지 않는 곳. 철수는 시동을 걸며 앞을 보았습니다. 자정 무렵이 되면 전남 완도에 닿을 수 있었어요. 차가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철수는 엑셀을 밟았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보다 침묵이 조금 달랐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린 국도가 뻗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운전하면서 한 번, 딱 한 번, 조수석의 지연을 곁눈질로 보았어요. 지연은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국도 위에서 지도 하나를 붙들고 앉아 있었죠. 철수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완도 포구에 닿은 건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포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하나가 바닷바람에 흔들리며 부두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만식이 미리 주선해둔 낚싯배는 부두 끝에 묶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배였어요. 철수는 지연을 배에 태우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배가 포구를 벗어났어요. 바다는 칠흑 같았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지연은 뱃머리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지연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귀 뒤로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죠. 철수는 키를 잡고 앞을 보았습니다. 어깨 상처가 파도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쑤셔왔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었죠. 요양원 주변을 수상한 차가 맴돈다는 만식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철수는 이를 악물고 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섬의 불빛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화도였습니다. 배가 포구에 닿자 부두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거기 누구야? 이 밤중에 손전등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 다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어깨가 딱 벌어진, 보기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미영이었죠. 철수가 배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사람 좀 피해야 해서요. 며칠만 있다 가겠습니다. 미영이 손전등으로 철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내리는 지연을 보았죠. 지연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 사람 태강그룹 회장 아니야. 미영이 뒤로 반 발짝 물러서며 몽둥이를 앞으로 들었어요. TV에서 봤어. 유언장 남기고 죽었다는 사람이잖아.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리러 왔어요. 며칠만 숨겨주면 됩니다. 선분들한테는 절대 폐 안 끼칩니다. 미영은 몽둥이를 내리지 않았어요. 눈이 철수와 지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미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둘 다 꼴이 말이 아니네. 미영은 몽둥이를 옆구리에 끼며 돌아섰습니다. 따라와. 그게 전부였어요.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구 위 골목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철수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한번 교환하고 뒤를 따랐죠. 미영의 식당은 포구에서 골목 하나를 올라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섬 주민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미영은 식당 뒤쪽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야. 좁지만 비는 안 막아. 지연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2채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지연의 집 화장실보다도 작은 방이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이 철수를 붙잡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야? 철수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박상무, 비자금 추격. 미영은 들으면서 눈썹을 점점 찌푸렸죠. 다 듣고 나서 팔짱을 꼈어요. 섬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 말해봐요. 섬에 피 안 묻혀. 철수는 미영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군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지연은 방 안에서 이불을 폈어요.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직접 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불 끝을 잡아당기다 한쪽이 삐뚤어지자 다시 접어서 폈습니다. 그리고 또 삐뚤어졌어요. 철수가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이불 한쪽을 잡아 반듯하게 펴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철수를 보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방을 나갔어요. 미영이 가져다 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한 판.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었죠. 뜨거웠어요. 혀가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가슴까지 내려가며 무언가를 녹였어요.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억눌렀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부터 철수는 섬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부서진 배를 고쳐주고 그물을 손질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섬 주민들은 처음에 낯선 눈으로 철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랬습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그게 철수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지연은 미영의 식당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처음에는 쌀을 너무 세게 문질러 절반이 물에 쓸려나갔어요. 미영이 옆에서 보다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 살살 돌려서 씻는 거야. 지연은 미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쌀알이 손 사이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물었어요. 무서웠겠다. 지연은 쌀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도망은 왜 안 갔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미영이 아궁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철수 씨요. 응? 그 사람은 뭔데? 지연은 쌀 씻은 물을 버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원수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미영이 픽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네. 그 말의 뜻을 지연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철수는 낮 동안 일을 마치고 나면 섬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외부인이 접근할 만한 곳을 확인했어요. 바위 틈새, 포구 뒤편, 언덕 위 숲을 속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낚싯줄을 이용한 간단한 장치였지만 걸리면 소리가 났죠. 철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의 유품 보따리를 꺼냈어요. 낡은 성경책, 빛바랜 가족사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철수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크고 투박한 글씨였죠. 철수는 수첩 첫 장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읽었어요. 세 번째 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 이름들. 철수가 봐도 모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말한 암호라면 이 숫자들이 그것일 수 있었죠. 철수는 수첩을 들고 식당 뒤 방으로 갔어요. 지연이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수첩을 내밀었어요. 이거야. 지연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지연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맞아. 지연이 낮게 말했어요. 이게 암호야. 응. 이 숫자 배열이 마이크로칩 활성화 코드야. 당신 아버지가 그날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거야. 철수는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피투성이 손으로 이걸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이 불타던 날 밤 아버지는 그냥 맞고만 있지 않았던 거였죠.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남기려 했던 거였습니다. 철수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철수는 눈을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감추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수첩을 두 손으로 들고 조심스럽게 철수에게 돌려주었어요. 고마워. 철수는 수첩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다 멈췄어요. 내일 해변 순찰 같이 가. 왜? 혼자 다니지 마. 섬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야. 지연은 잠시 철수의 등을 보았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모래를 밀고 당겼습니다. 철수는 해안선을 살피며 걸었고 지연은 그 옆을 따랐죠. 한참을 걷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나 개명하려고. 철수가 걸음을 늦추며 지연을 보았어요.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못 살 것 같아. 그 이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 뭐로 바꿔? 한지혜.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철수는 앞을 보며 다시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어울려. 지연이 철수를 보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죠. 지연의 입술 끝이 조금 올라갔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멈춰서서 수평선을 보았어요. 지연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보았죠. 철수가 말했어요.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가 이름을 불러준 게 처음이었어요. 이름 석자가 아니라 이름 두자로. 철수는 수평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지 않았어요. 살아서 다 바로잡아. 지연은 철수의 옆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평선을 보았죠.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지연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차갑게 닫혀있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철수가 천천히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도 철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철수가 손을 들어 지연의 뺨에 손등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게 식은 뺨이었어요. 지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파도가 모래를 밀어올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20년의 증오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철수는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죠. 목젖이 크게 움직였어요. 지연도 앞을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숨겼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죠. 그날 밤 미영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식당 창문 너머로 보았어요. 미영은 혼자 피식 웃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섬 주민들을 부둣가에 모았죠. 외지인 2명이 들어와 있어.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주민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민박집 처마 밑에서 일꾼으로 위장해 들어온 낯선 남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 해변을 걷는 철수와 지연의 모습이 잡혔어요. 남자는 사진을 전송하고 모자를 눌렀으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해안선을 돌았어요. 발밑에서 모래가 바스라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죠. 철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표지를 문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벤 낡은 표지였어요.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섬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너머 먼 바다에서 거대한 선박의 엔진 소리가 아주 낮게,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죠. 엔진 소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포구 앞에 멈췄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해안선에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짐승의 귀가 먼저 알아챈 거였죠. 철수는 몸을 낮추며 숲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구 쪽을 보았어요. 거대한 선박에서 작은 고무보트 여러 척이 내려졌습니다. 고무보트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 허리에 무언가를 차고 있었죠. 철수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15, 16, 17. 적어도 20명은 됐어요. 철수는 미영의 식당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주민들 전부 마을 회관으로 모아줘요. 지금 당장. 미영은 철수의 눈빛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지연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연이 눈을 떴어요. 철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어. 응. 지금 동굴로 가야 해. 섬 뒤편 천연 동굴. 아는 곳이지. 알아.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지연이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 안 돼. 혼자 어떻게. 철수가 지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 묶어야 해. 네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못해. 지연은 철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말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었어요. 철수가 앞장서서 지연을 섬 뒤편 절벽 아래 동굴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바위에 가려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철수가 미리 파악해 둔 곳이었죠. 여기 있어. 지연이 동굴 입구에서 돌아섰습니다. 철수 씨. 왜? 조심해. 철수는 대답 대신 지연의 어깨를 한번 짧게 잡았다 놓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역들은 포구에서 골목으로 올라오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주민들을 마을 회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인들이 겁에 질려 비틀거렸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미영은 주민들 사이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용역 우두머리를 노려보았어요. 용역 우두머리가 미영 앞에 섰습니다. 외지인 2명 어디 있어? 미영이 눈 하나 깜짝 안으며 말했어요. 외지인이 어딨어? 여긴 섬이야. 우두머리가 미영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 동네 불질러. 미영은 잡힌 옷깃을 내려다보다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불질러봐. 너희들 다 여기서 못 나가. 우두머리가 손을 놓았습니다. 뭔가 미영의 눈빛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죠. 그 시각 마을 골목 어둠 속에서 철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지붕 위를 기어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용역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죠. 철수는 그 짝을 하나씩 해쳤습니다. 뒤에서 다가가 팔을 꺾고 목을 눌러 재웠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조용했죠. 20년간 산속에서 짐승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1명, 2명, 3명. 철수는 묶어서 담벼락 뒤에 쌓았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섬 위로 헬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 쪽에 착륙했죠. 헬기에서 박상무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새벽 선바람에 넥타이가 흔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주변을 둘러보다 마을 회관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헬기에서 또 1명이 내렸습니다. 철수의 여동생이었어요. 2 손이 뒤로 묶인 채 용역 1명에게 팔을 잡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요양원 환자복 위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박상무가 마을 회관 앞 마당에 서더니 손에 든 무전기를 들어 방송을 켰어요. 삑소리가 울리며 박상무의 목소리가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철수, 한지연, 지금 들려. 10분 줄게. 한지연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데려온 이 여자를 바다에 빠뜨려. 10분이야. 철수는 골목 어둠 속에서 그 방송을 들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죠. 여동생의 이름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철수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분. 10분 안에 선택을 해야 했어요. 동굴 안에서 지연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바위 사이를 타고 동굴 깊숙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가 뛰어나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철수는 무조건 뛰어나올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철수는 박상무 손에 죽을 거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떴어요. 동굴 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죠.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연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걸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살면서 가장 겁이 없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연은 마을 광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 어둠 속에서 철수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아! 철수가 낮게 외쳤어요. 지연이 멈추었습니다. 철수 쪽을 보았죠. 어디가? 나가야 해. 안 돼. 철수 씨 여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나가면 죽어. 박상무가 둘 다 없앨 거야.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지연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못 비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는 어차피 스스로 검찰에 가려고 했어. 박상무 없애고 내 죄 다 인정하고 법대로 받으려고. 그 계획 변하지 않았어. 내가 나가서 박상무 묶어두는 동안 철수 씨가 여동생 구하면 돼. 박상무가 내 말 믿겠어. 안 믿어도 돼. 시간만 끌면 돼. 그 사이에 철수 씨가 움직이면 되잖아. 철수는 지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철수의 손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아당기려다 멈췄어요.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고 했잖아. 철수가 낮게 말했어요. 지연이 철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아야 해. 이게 둘 다 사는 방법이야. 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손을 꽉 쥐었죠. 10분 끌어. 그것만 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가 지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놓는 손이 떨렸죠. 지연은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을 광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상무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용역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철수의 여동생은 광장 한쪽에 무릎을 꿇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죠.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광장 불빛 아래로 들어서자 지연의 얼굴이 드러났죠. 박상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나오네. 박상무가 천천히 지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무 앞 세 걸음 거리에서 멈춰섰죠. 상무 씨. 지연이 박상무를 보며 말했어요. 박상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회장님. 아, 이제 회장님이 아닌가. 비자금 장부 암호 줄게. 박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김철수, 그 여동생, 그리고 이 섬 주민들. 전부 안전하게 나가도록 해줘. 나는 어디든 따라갈게. 박상무가 팔짱을 끼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암호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줄게. 박상무가 턱을 당기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짓을 했습니다. 용역 2명이 지연 양쪽으로 다가섰죠.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상무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암호 먼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로프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철수가 로프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며 손에 든 것을 헬기 쪽으로 던졌습니다. 폭발물이었어요.
헬기 연료 탱크 옆에서 불꽃이 솟았습니다. 헬기가 열기를 내뿜으며 기울었죠. 광장 전체가 화염으로 물들었어요. 용역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땅에 닿자마자 달렸어요. 여동생 쪽으로 뛰었습니다. 여동생의 묶인 손을 단칼에 풀었죠. 언니. 여동생이 오빠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철수가 여동생을 일으켜 세웠어요. 미영이 어느새 달려와 여동생을 받아 안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갈게. 가. 미영이 여동생을 안으며 말했어요. 철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박상무가 지연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에 칼이 들려 있었죠. 박상무의 눈에 이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상무가 외쳤어요. 철수가 멈췄습니다. 박상무가 지연을 앞세우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 내놔. 수첩 여기 던져. 철수는 박상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보았죠. 지연의 눈이 철수를 향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박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첩 던지라고. 안 던지면 이 여자 여기서 끝내. 철수는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박상무를 보았죠. 이거 원하지. 던져. 가까이 가져다 줄게. 철수가 천천히 박상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상무가 칼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에 칼날이 닿았어요. 철수가 멈췄습니다. 박상무가 비열하게 웃었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처럼 이 여자도 내가 처리하면 되거든. 너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이었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죠. 박상무는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박상무의 칼날을 쥔 손을 두 손으로 잡아챘어요. 칼날이 지연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죠. 그러나 지연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박상무의 칼 쥔 손을 바깥쪽으로 비틀었습니다. 지금. 지연이 이 사이로 외쳤어요. 철수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칼을 빼내려 버둥거리는 찰나 철수가 박상무의 명치에 어깨를 꽂았어요. 박상무가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철수는 박상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박상무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박상무의 얼굴을 보았어요. 20년간 꿈속에서 수백 번 이 순간을 그렸습니다. 이 목을 조르는 장면을, 이 눈이 뒤집히는 장면을. 그런데 막상 이 얼굴을 손에 쥐고 보니 분노보다 다른 것이 올라왔어요. 철수는 박상무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만식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철수는 수첩을 펼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마이크로칩 활성화 코드가 맞물렸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수신처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수십 곳이었습니다. 만식이 미리 등록해둔 목록이었죠.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박상무가 바닥에서 일어서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어요. 언론사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흰색으로 변했죠. 이게 무슨... 박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박상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죽이면 편하게 가니까 안 죽여. 살아서 다 뱉어내. 박상무가 달려들려 했습니다. 철수가 박상무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올렸어요. 박상무가 비명을 질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이 미리 신고해 둔 거였어요. 해경배가 섬 쪽으로 오고 있었죠. 지연이 철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철수는 박상무를 바닥에 무릎 꿇리고 지연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배인 자리를 손수건으로 눌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 철수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지연이 철수를 보았습니다. 기회 만들어줘야 하니까. 철수는 지연의 손을 더 세게 눌렀어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연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것 같아.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의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과다 출혈이었죠. 아. 철수가 지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 뜨고 있어. 야, 한지연. 지연이 철수의 손을 가늘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철수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지연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완전히 감겼죠. 철수는 지연을 번쩍 안아들었어요. 달렸습니다. 섬 보건소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죠. 발밑에 모래가 날렸습니다. 바람이 귀를 울렸어요. 철수는 달리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어요. 두 팔에 힘을 주어 지연을 꼭 안았죠. 죽지 마. 살아서 다 바로잡는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섬 보건소 불빛이 보였어요. 철수는 발로 문을 걷어차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 살려. 지연이 가슴에 달린 수임 번호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차가운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죠. 교도소 정문 앞에 멈춰선 지연은 가슴 깊숙이 고여있던 무거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높고 딱딱한 담벼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이름 모를 풀꽃 향기가 섞여 있었지요. 지연은 소박한 베이지 색면 원피스의 매무새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가다듬으며 정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옆에 한 남자가 꼿꼿하게 서 있었죠.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1년 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철수는 지연이 육중한 철문을 나서자마자 들고 있던 하얀 두부 한 모를 쑥스러운 듯 내밀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철수가 투박한 손으로 두부가 담긴 검은 봉지를 건네며 지연의 얼굴을 살폈어요. 고생 많았어. 이거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봐. 그래야 몸 안에 남은 나쁜 기운 다 털어내고 진짜 새로 시작하지. 철수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두부를 받아 한 귀퉁이를 떼어 입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철수 씨.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 줄만 알았는데 당신이 매일같이 보내준 편지 읽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이 왔네요. 지연이 두부를 씹으며 눈시울을 붉히자 철수가 트럭 조수석 문을 활짝 열어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섬 사람들도 다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미영이 누님은 벌써부터 잔치 준비한다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난리도 아니야. 철수가 지연의 가방을 뒷좌석에 실으며 기분 좋게 껄껄 웃었습니다. 지연이 트럭에 올라타 창밖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한때 태강그룹의 여제로 군림하며 수조원의 재산을 손가락 하나로 주무르던 지연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덜컹거릴 때마다 지연의 어깨가 철수의 묵직한 어깨와 기분 좋게 부딪혔지요.
철수가 핸들을 고쳐 잡으며 나지막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그 화려한 거 다 내놓고 이제 진짜 빈손인데 산골 노총각이랑 섬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겠어? 철수가 걱정스러운 듯 곁눈질을 하자 지연이 철수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포개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다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수 씨가 내 옆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철수가 지연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앞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섬에 가면 이름부터 새로 짓자. 태강그룹 한지연 회장 말고 그냥 연화도에 사는 한지혜로 살자고. 내가 매일 그렇게 불러줄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낡은 트럭은 남해의 푸른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뻗은 길을 달려갔죠. 완도 포구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영이 지연의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우리 지혜 왔네.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어. 얼른 배 타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으니까 각오해야 해. 미영이 지연의 등을 세게 두드리자 지연이 미영의 넓은 품에 안기며 콧날이 시큰해져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잊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진짜 섬사람으로 뼈를 묻을게요. 지연의 말에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지연의 머리칼을 정리해주고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린 벌써 한 가족인데. 저기 저 무뚝뚝한 철수 녀석이 너 기다리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아? 밤마다 부둣가에 앉아서 바다 보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미영의 폭로에 옆에서 짐을 옮기던 철수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애꿎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로 향하는 작은 배 위에서 지연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지난날의 무거운 기억들을 하나둘씩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짐을 풀기도 전에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분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 5-6명이 옹기종기 모여 뛰어노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죠. 지연이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곁에 선 철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 여기서 저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게 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지연의 눈빛이 반짝이자 철수가 지연의 어깨에 듬직하게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야. 섬 아이들도 새 선생님 오시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내일부터 학교 건물 구석구석 아주 튼튼하게 손봐줄게. 철수의 든든한 대답에 지연은 비로소 자신이 돌아올 곳에 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작은 식당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박한 잔치를 열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지연에게 따뜻한 국밥 그릇을 내밀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죠. 지연은 더 이상 차갑고 높은 회장님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섬마을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철수와 지연은 섬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기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철수가 성냥을 그어 촛불에 불을 붙이며 나직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매일 저녁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유니까. 지연이 일렁이는 촛불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굽히며
철수의 말에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나 때문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철수 씨 아버지까지 모두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매일 빌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한때 원수로 만났던 두 사람의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촛불 아래서 비로소 하나로 맞잡혔죠. 철수가 지연의 맑아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마. 내가 내 옆에서 평생 그늘이 되어줄게.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연이 철수의 단단한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언덕 아래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들려오고 섬은 깊은 평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그 지독한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곁에 있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과 섬 사람들의 정겨운 마음이 지연의 깊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눈을 감고 내일 아침 교실에서 마주할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습니다.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소중한 것들이 연화도의 흙과 바람 속에 있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야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지연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 장난스럽게 말했죠. 근데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감자 심어야 해. 일 많이 시킬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라고. 철수의 농담에 지연이 참지 못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철수의 허리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 이제 쌀도 잘 씻고 아궁이에 불도 잘 지피는 거 봤잖아요. 나 연화도 1등 농사꾼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섬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사슬은 끊어졌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소박하지만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내려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별빛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본 것만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철수도 지연의 평온해진 얼굴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가 핥히고 간 척박한 자리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들꽃이 소리 없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철수는 그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처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도의 평화로운 공기 속으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아들 박현우가 해외 용병 출신 킬러들을 이끌고 섬 뒷방향 해안벽을 타고 소리 없이 상륙했죠. 박현우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연과 철수의 탓으로 돌리며 광기에 찬 복수심을 갈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섬의 유일한 통신 기지국을 폭파하여 연화도를 거대한 고립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지연이 분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을 때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자 지연이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요.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까 제발 아이들은 내버려 두세요. 지연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박현우의 수하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박현우는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몰아넣기 위해 마을 회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인질극을 벌였지요. 미영을 포함한 주민들이 회관 안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철수가 마을의 이상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철수는 포구에 배를 대자마자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달렸지만 텅 빈 집안에는 지연의 스카프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철수가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박현우, 내 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철수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도끼를 집어들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속으로 몸을 날렸어요. 박현우는 지연을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 끝 패등대로 끌고 가 난간에 거칠게 묶어두었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핥히고 지나갔고 발 아래는 집어삼킬 듯한 검은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박현우가 지연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한지연 회장님, 아니 이제는 한지혜 선생님인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지연이 박현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치며 대답했어요. 현우 씨,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라는 거 몰라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내려가요. 지연의 말에 박현우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지연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지연의 입술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연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박현우를 노려보았죠. 그때 등대 아래 어둠 속에서 용병들의 비명소리가 짧게 끊기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산악사냥 전술을 이용해 등대 주변을 지키던 킬러들을 하나둘씩 소리 없이 제압하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철수가 등대 꼭대기 철문을 발로 차며 나타나자 박현우가 지연의 머리에 총구리를 들이대며 외쳤어요. 거기서 김철수,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당장 무릎 꿇어. 철수가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멈춰 섰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철수가 숨을 몰아쉬며 박현우를 향해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박현우, 총 내려놔. 너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너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 지혜는 건드리지 마. 철수의 호소에도 박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총구를 지연의 관자놀이에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지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 오지 마요. 저 사람 정말 쏠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지연의 외침에 철수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박현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듯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의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고작 이 증오뿐이야? 죽이는 건 쉬워. 하지만 살아남아서 내 삶을 사는 게 진짜 용기야. 내가 도와줄게, 제발. 철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현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찰나 지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현우의 팔을 세게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박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고 철수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박현우를 덮쳤지요. 두 남자는 좁은 등대 난간 위에서 뒤엉켜 사투를 벌였고 지연은 묶인 손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철수가 박현우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는 순간 박현우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철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철수가 신음하며 휘청거렸지만 끝까지 박현우의 멱살을 놓지 않고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난간 밖으로 몸이 반쯤 나간 박현우가 허공을 휘저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철수를 보았죠. 철수가 피를 흘리며 박현우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잡아. 죽지 마. 이 바보 같은 놈아. 복수는 여기서 끝내야 해. 철수가 끝까지 박현우를 살리려 손을 내밀었지만 박현우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현우가 검은 바다 아래로 추락하며 사라지자 등대 위에는 거친 바닷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철수가 허망하게 빈손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지연에게 다가가 묶인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지연이 철수의 품에 안기며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수 씨,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나 때문에 당신이 또... 지연이 철수의 옆구리 상처를 두 손으로 압박하며 오열하자 철수가 지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우리를 괴롭힐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등대 아래에서 미영과 섬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오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탈출하여 자신들의 가족인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험한 등대길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철수와 지연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수는 주민들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지연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복수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빛은 섬 사람들의 횃불처럼 뜨겁고 눈부셨지요. 지연은 철수의 품 안에서 비로소 과거의 모든 사슬이 완전히 끊어나가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철수가 지연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지혜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주민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대를 내려왔고 연화도의 바다는 지난날의 모든 비극을 씻어내듯 고요해졌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새벽녘 등대 아래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지연은 철수의 어깨에 기댄 채 그 빛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그림자는 사라졌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도에 다시 찾아온 평화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바다처럼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현우가 사라진 등대 아래 검은 바다는 어제의 비극을 모두 집어삼킨 채 시치미를 떼듯 잔잔하게 물결쳤죠. 철수의 옆구리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철수와 지연의 작은 오두막 마당에는 기분 좋은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이 강보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정오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복수도 증오도 없는 순수한 세상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철수가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 바구니를 마당에 내려놓으며 지연과 아이를 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왔다는 거 알고 저렇게 크게 우는 거야? 목청 하나는 끝내주네. 철수가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다가와 지연의 곁에 앉으며 아이의 작은 손가락 목을 가만히 만졌어요. 지연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철수를 향해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철수 씨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온 동리가 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아주 진땀을 뺀다니까요. 지연의 투정 섞인 말에 철수가 지연의 어깨를 듬직하게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죠. 고집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잘 버티지. 그래도 지혜 너 닮아서 눈매는 아주 선하잖아. 그거면 됐어. 철수가 지연의 머리칼을 정리해주자 지연이
철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한지연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섬마을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사는 지금이 생애의 가장 부유한 순간임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미영이 커다란 소쿠리에 찐 고구마와 옥수수를 가득 담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잠드셨나 보네. 지혜야, 이거 뜨거울 때 좀 먹어봐. 애 키우려면 네가 잘 먹어야 해. 미영이 툇마루에 걸터 앉아 고구마 껍질을 벗겨 지연의 입에 넣어주며 친언니처럼 살뜰하게 챙겼지요. 지연이 오물오물 고구마를 씹으며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니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늘 가족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철수를 흘깃 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저 무뚝뚝한 철수 녀석이 너 만나서 사람 된 게 내가 더 고맙지. 전에는 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줄 알았거든. 미영의 농담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연화도 골목을 타고 정겹게 흘러나갔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제 두 사람을 외지인이 아닌 섬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맛있는 반찬을 수시로 들고 찾아왔죠. 지연은 섬 특산물을 활용한 협동조합을 정착시켜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도왔고 주민들은 그런 지연을 섬의 보배라 칭송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철수와 지연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섬 언덕 위 기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기도실 옆에는 철수의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비석과 함께 박상무 부자가 저지른 과오를 용서한다는 의미의 하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철수가 비석 앞에 자풀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뽑아내며 아버지에게 보고하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손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고 지연은 그 곁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한 줌의 모래보다 가벼웠음을, 그리고 지금 맞잡은 철수의 손이 세상 무엇보다 무겁고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 끝 절벽 위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남해의 수평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파도는 지난날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듯 부드럽게 해안선을 어루만졌습니다. 철수가 지연의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으며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섬에서 서로만 보면서 살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너랑 우리 아이 그리고 이 평화면 충분해. 지연이 철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대답했어요. 응, 철수 씨.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질 때 섬의 등대에서 은은한 불빛이 켜지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이 걸어갈 앞날을 축복하듯 따뜻하고 명확하게 바닷길을 비추고 있었죠. 지연은 품 안에서 쌕쌕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사슬은 끊어졌고 원수의 자식이라는 이름표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로 영원히 사라졌지요. 철수와 지연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도의 밤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내려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수라는 긴 여행을 끝내고 마주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아름다운 안식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바람을 타고 오는 바다 내음을 맡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결국 돈도 권력도 아닌 함께 살아갈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독을 품고 살아온 한 남자와 화려한 성벽 안에서 외롭게 떨던 한 여자의 긴 여정이 드디어 연화도의 푸른 바다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20년의 하늘 씻어낼 복수를 눈앞에 두고 왜 사랑을 선택했느냐고, 그 수많은 부귀 영화를 어떻게 단칼에 버릴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지연과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움켜진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상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미움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든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연화도의 두 사람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벽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의 들꽃 한 송이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용서이고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것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저녁 밥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